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타이거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저희 이번에는 재무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재미없을 거고 조금 어렵기도 할 겁니다. 뭐 어려우니까 재미없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더 재밌게, 더 재밌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재무구조, 우리 특히 공약주 얘기를 해주실 때 이 기업들 뭐 실적 같은 거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재무구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기업에 보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고요.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자본이라는 건 이제 내부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이라 그러면 차입 자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남의 지분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걸 제외한 걸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타인 자본은 이제 외부 자본이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누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 자본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자본, 그리고 타인 자본, 그리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의미를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재무 구조를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업에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산은 또 이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회계나 이런 전공은 아닌데,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알아야지 너무 전문적인 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 고정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자산은 부동산 같은 거야. 현금화 시킬 수 없거나 기계, 뭐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고정자산이고, 유동자산은 우리가 현금, 채권, 그 다음에 또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주식, 코인, 코인 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또 기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산은 뭘로 구성이 돼 있죠?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 부채가 있고 고정 부채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니까. 대출까지 자산에 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하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에다 부채까지 다 포함한 거를 다 자산으로 보니까 나는 자산이 많다. 그러면 이제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실제 부채를 다 빼고 나서 저 사람이 진짜 가진 알짜배기 자산이 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고 할 때 그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항목도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도 세분화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그래서 이 자산하고 부채 또 자본을 볼 때 그러니까 자산은 얼마만큼 있고 또 부채, 자본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비율이 또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차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무 구조를 얘기한다 그럴 때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얘기한다 그럴 땐 손익계산서를 봐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1년 장사를 했는데 내가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지출이 얼마다 이런 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그럴 때는 대차대조표를 보고 좀 전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개념을 보고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어떨 때 봐야 되는지, 손익계산서는 어떨 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게 이 기업의 호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정확히 어떨 때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구조 기업의 이제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나중에 이제 실제 사례에서 볼 텐데 그걸 볼 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 일반 투자자들 기업의 회계나 또 뭐 격리나 이런 부문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어렵고 이게 분명히 한글인데 네. 못 알아듣겠고. 저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과도한 부채를 지양해야 되겠죠. 과도한 부채가 되지 않기를 지양해야 되고 그 높은 ROE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네. 그래서 높은 ROE 등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조성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네. 또 뭐 전쟁 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런 불황이 온다. 이랬을 때도 기업이 수익을 내고 버텨나갈 수 있으려면 그런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무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는 또 금리 인상, 공급망 대란 뭐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악재 환경을 버텨나갈 수 있는 네. 안전성, 그게 바로 건전한 재무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를 때 그런 얘기 항상 많이 해주셨었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제 사례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봐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잘 맞아요. 모르기도 하고 네. 저는 회계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두 개만 보는 법을 가르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두 번째가 유보율이에요. 아. 예,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보면서 종목을 찾아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가 얼마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 중에서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이런 경영 지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뭐냐면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네, 자기 자본 나누기 자기 자본 분의 네. 타인 자본. 네. 자기 자본 분의 타인 자본 곱하기 100. 네. 타인 자본이 그러면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그냥 빚도 빚이라고? 있을 수 있고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투자한 것까지 일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부채 비율이요?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하죠.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고 그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게 그 부채 비율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안전성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무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어느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이건 부실한 업체다. 200% 이하면 우량한 업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놓고 보면 100% 이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부채 비율이 200%다 그러면 빚이 자사가 보유한 자본보다 2배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굉장히 부실하겠네요. 네, 빚이 그렇게 많으면. 네. 이렇게 이제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저희 이제 실적 많이 이제 뭐 자기 자본 같은 것도 많이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공략주의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는데 다른 거 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보자 얘기를 주시면서 부채 비율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신용 등급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개선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데서 지적을 하잖아요. 뭐 재무구조 개선을 해라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증자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으로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임시 계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거는 받지 않았는데 미리 거기다 받은 올려놓는 것처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허의 자본화라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 특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허 같은 거를 빨리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바꿔서 이게 네. 금액으로 현존했을 때 이걸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특허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계상을 올리는 거 그렇게 하면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공시 같은 것도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친숙하실 텐데 부채 비율 개선 방안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유보율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보율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유보율은 뭐냐면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분의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을 많이 내서 잉여금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동자금을 보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내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쌓아놨어요. 돈을. 그래서 이 유보율은 그러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네, 맞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 부채가 낮을수록 유보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건전성은 양호하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배당도 안 하고 투자에 소극적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은 유보율은 막 1000%, 20,000% 되거든요. 그럼 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확실하다. 코로나로 지금 전체가 다 위축이 돼 있다. 전쟁이 나서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쌓아놓고 액션을 안 취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배당이 낮다든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빼가거나 아니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유보율이 항상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 구조는 건전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얼마나 많은 유동 자금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유보율이고요. 재무 구조 건전성을 살필 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그리고 유보율은 높을수록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다 너무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실제 사례로 이제 재무 구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뭐 그런 너무 유보율만 높은 거 아니냐, 배당도 하고 주식 소각도 하고 주식 매입도 해라라는 원성이 나올 만큼 얼마나 유보율이 높은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 전망을 한번 놓고 볼게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뭐 다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부채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부채 비율이 34.12, 37.07, 39.92. 그다음에 올해 연말 예상치는 35.88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 이하면은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네. 게 선진국 기준이고 또 엄격한 잣대를 들여댔을 때 100% 이하면은 우량하다 괜찮다. 하는데 네. 이건 30%대잖아요.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네요. 삼성전자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지분 25%돼 있고 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를 재무 구조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보율이 하는데 여기 2019년도에
8,000%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9,722%예요. 와. 그 다음에 2021년은 32,0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뭐 나중에 장사를 잘했다 이런 건 영업이익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네.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는 10% 넘게 갔다 그러면 장사 잘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18%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업 실적을 볼 때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오늘은 재무 구조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 부채 비율이 이제 100%만 돼도 엄청나게 우량한데, 네. 37이나 35% 정도. 점점 줄어들고 되고요. 있죠. 그 심지어 네. 줄어들고 있어요. 37, 39, 35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부채 비율에 유보율은 그 어마어마하게 28,000%가 넘는다는 거. 이래서 굉장히 또 괜히 이제 코스피 1등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뭐 영업이익률 같은 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적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런 기업들은 뭘 보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실제 사례 종목은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실적 까봤더니 뭐 어떻더라 얘기가 진짜 많고 급락도 했었는데 위메이드의 부채 비율, 유보율 궁금해지네요. 코스닥 기업들의 문제가요.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낮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부실할 가능성이 큰. 나중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보면 테마로 이용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락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부채 비율이 27%, 26%, 26%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는 35%였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좋죠. 더 낮네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보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 3,086%, 그다음에 2019년도에 2,825%,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니까 2,981%예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지금 자기 자본 비율 중에 잉여금이나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현금 동원 능력하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위메이드를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고요. 작년도에 지금 그 코인 매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네, 잡았다가 위믹스. 네. 위믹스 매출 그거를 이제 잡았다가 그것 때문에 치도곤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왜 위메이드로 집중되는가 하는 거는 재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뭐 실적 얘기, 영업이익 부풀린 뭐 그런 의혹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막상 이제 재무 구조는 위메이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도 높은 그런 기업이라는 거. 네. 그래서 또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는 어떨까요? 자,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보는 거니까요. 어떤 경우는 또 자본금이 크냐 마느냐 뭐 이거 갖고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으로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기업 실적을 보실 때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18년도에 41%, 2019년도에 52%, 2020년도에 60.94 조금씩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2021년도 1분기 70일, 2분기 60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기별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좀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기별을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유보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이 2018년도에 12,208%, 역시 2019년도에 12,008%,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4,120%예요. 예,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 거는 제가 볼 때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러면서 대출금이 좀 늘었을 수, 또는 투자를 받은 게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고 네. 타인 자본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유보율은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난 돈을 갖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투자를 하면서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000%가 넘는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굉장히 우량한 우량하네요. 기업이죠. 재무구조 우량한 데에서 삼성전자에 빠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카카오도 재무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그 재무 구조가 재무 비율이 지금 저도 이제 실적들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재무 비율 자체에도 뭐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이렇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눠지고 안전성에도 뭐 유동비, 당좌비, 부채비, 유보비, 순차익, 입금비 자기자본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쪽집 과외처럼 어떻게 재무 구조를 잘 판단을 할 수 있냐 그 중에서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좀 집중적으로 봐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20년 주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 우리는 그런 좀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참고를 하시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네이버도 카카오로 봤으니까 또 네이버도 봐야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다고 네.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재무 구조가 우량할 경우에는 시장이 만약에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돌아서면 하락이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면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유리하면서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네이버의 같은 경우를 보면 카카오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2019년도부터 나왔네요. 여기는 89.11%,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6.1%였는데 2021년도에 부채 비율이 40%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그럼 우리가 40%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1분기, 2분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1분기, 2분기부터 보시면 36.24, 3분기 36.17, 그다음에 여기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40.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 자본을 다 상환을 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네.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간 거죠. 그다음에 유보율을 보면 2019년도에 43,559%예요. 그러니까 20년도에 보면 51,970%인데 2021년도를 보니까 무려 149,171%입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보면 14만에서 15만 프로 정도로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쌓아놓거나 동원 능력이나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업이 만약에 장사를 잘해서 배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배당을 크게 해줄 수 있겠죠. 네.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나 또 저는 우량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확인을 하자. 네, 네이버도 굉장히 우수한 재무구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채 비율은 총 자본 분의 총 부채 곱하기 100, 그리고 이제 유보율은 자본금 분의 유보액 곱하기 100. 이렇게 설명상으로 HTS에서는 나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그랬고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어디 가서 나 이제 기업 실적도 보고 재무 구조도 보고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 이제 SM도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까막눈이었다가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봤더니 이 종목도 뭐 부채 비율 100 이하고 지금까지 봤던 종목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 유보율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주들이 대부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금성 자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번 공연을 하거나 또는 콘서트? 판권, 콘서트나 판권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지금 만약에 팬데믹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음반이나 이런 것만 내지 공연들은 지금 올스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게 없는 상태니까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SM, Y젠터, JYP 엔터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SM만. 대표적으로 SM만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부채 비율이 2018년도에 74%, 네. 그다음 76%, 73%. 그러니까 이 100% 이내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 비율이 계속 느느냐 아니면 적정선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SM은 줄고 있어요. 줄고 있거나
지금 여기 보면 작년 3분기에는 65%였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부채 비율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과 비교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유보율을 보면 2018년도에 3,592%,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지금 3,696%, 네. 그다음에 3,674%, 네. 그다음에 더 올해를 떨어졌어요. 보면 지금 4,000%가 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올스톱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투자할 자금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SM이나 YG 엔터, JYP 엔터, 하이브 같은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느냐. 네. 이게 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었다. 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SM까지도 왜 별로 좋은 소식 없는 것 같은데 왜 메이저들은 살까 궁금하셨던 분들 그 재무 구조에서 좀 답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너무 또 이게 좋은 종목들만 본 것 같은데 이제 좀 재무구조 안 좋은 종목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이제 저도 진짜 전혀 몰랐다가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재무구조를 뜯어보는 이제 그런 눈이 생겨서 보니까 역시나 이제 제약주는 조금 이런 흐름이 많은가요? 제약주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신풍제약을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통과로 해서 급등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신풍제약을 공약주로 추천을 하면서도 저거 급등하는 종목 괜찮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보면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네, 안 좋았었는데 있습니다. 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부채 비율이 83.61이었어요. 19년도에 81.76. 근데 2020년도에는 30.1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보니까 27%, 16%, 13%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유보율을 보니까 690%에서 696. 근데 2020년도는 무려 1284%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지금 이런 걸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주나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우량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시간과 인력, 돈을 장기간 투자를 해야 돼요. 신약 R&D도 해야 개발에. 되고. 네. 그런데 네. 신풍제약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약주 중에 몇 안 되는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이렇게 재무구조가 건전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신약 개발 하나 개발하는데 보면 적자에다가 자본 잠식의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잘 선별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주 매수 다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이런 종목들 아니면 또 코스닥 종목들 매수하실 때는 재무 구조 그중에서 부채 비율, 유보율 정도는 꼭 체크를 하는 그런 버릇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HMM을 볼 텐데, 네, 부채 비율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유보율도 없다가 이제 쌓아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HMM이 채권단에 졸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해운주가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그러는데 그동안 HMM은 너무 안 좋았어요, 재무구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네. 비율이 296%였어요. 네. 그러니까 유보율은 제로예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201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556%고 늘었어요. 유보율 제로예요. 부채 비율이 지금 2배 이상 급증했죠. 네. 그다음에 2020년도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455%로 줄었어요. 네. 유보율은 이제 3.29%. 조금씩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적으로 여기서 본다고 하면 부채 비율이 400%에서 여기 보면 2분기 실적에서 140%로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에서 99%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게 늘어나느냐 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드니까 수익을 쌓아둔 게 24%, 155%, 281%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HMM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해운조 전망이 좋다 이런 게 나타나느냐 보면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딱 한눈에 봐도 이제 네. 빚을 많이 갚고 그렇죠. 자산은 늘어가고 네. 이렇게 딱 흐름이 보이는 그런 그렇습니다. HMM의 재무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알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HTS 한번 열어보시면서 이런 재미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산중공업을 볼 텐데, 부채 비율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그 우리가 얘기한 그 기준을 일단 넘었네요.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네.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 새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는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 관련주들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 두산그룹 자체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현대에 매각을 했었고요. 두산밥켓도 지금 뭐 매각을 하고 두산그룹 자체가 채권단의 그 투자, 채권단의 채무를 졸업하려고 한 지금 졸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바로 부채 비율이나 부채 유보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이나 제가 두산중공업을 보여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지주회사인 두산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두산도 아마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자, 지금 한번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안 좋았다가. 예, 2018년도에 부채 비율이 299%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는 한 더 나가서 300%가 넘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보니까 조금씩 259%로 나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265%, 222%, 198%, 1분기, 2분기, 3분기에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안에 채권단의 그 채무를 졸업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유보율은 좀 전에 HMM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로에서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데 네. 유보율이 344%였어요. 근데 138%뚝 떨어졌었죠. 네. 64%까지 최악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70%, 78%, 110%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공매도의 표적이 됐었고 그동안에 채권단 채무 때문에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었고 두산그룹에서도 골치였던 건데 지금 앞으로 새로운 당선인의 공약이 우리나라를 최고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네. 좋아질 일만 남았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재무 비율 뜯어보는 한번 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 짚어볼 텐데 신테카 바이오는 부채가 엄청 많았다가 확 줄어들었고요. 유보율도 없었다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는 지금 그 바이오의 인공지능 그런 쪽에 지금 앞서가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다 적자예요. 네. 매출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한번 부채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637%였어요. 엄청 낮다가 그다음에 유보율이 제로였어요. 네. 근데 부채 비율이 2019년도에 3.98, 유보율이 600%가 넘게 확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79였는데 521%. 그러니까 1분기, 분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니까 지금 10%, 11%, 9.6%.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496, 472, 40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가 AI 관련주 또는 기술 수출 얘기도 전망도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 왜 바이오주
중에서도 집중을 받았는지 이제 재무 구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볼 텐데 대한전선입니다. 이제 까망눈이었다 눈이 트인 저도 이제 부채 비율이 대한전선 너무 높고요. 유보율이 없어요. 네, 대한전선이 관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뭐 4년 연속 적자가 났거나 뭐 이렇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거나 감사 의견에서 한정이라든지 또 거절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게 이제 관리 종목에 편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이 그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재무 구조가 엉망이었는데 개선되는 중에 있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264.36이었고요. 19년도에 294.5.04고 그다음에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게 2020년도에 233%입니다. 그런데 보면 1분기에 258%, 2분기에 259%, 257% 이렇게 돼서 아직 200% 넘어가서 이걸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은 계속 제로예요. 네. 돈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매년 나오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유보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리 종목은 해제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관리 종목에서는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는데 제가 아까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성으로는 아직 우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유보율을 하나도 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만 움직일 단기로만. 거고, 중장기 투자할 종목으로는 적합치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관리 종목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다들 보셨다시피 유보율이 제로입니다. 지금 이제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단순히 좀 이슈, 수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무구조 이게 보는 거 너무 말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재무구조 어떻게 보면 되는지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보면 되는데 부채 비율은 이제 좀 100 이하가 좋고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 하지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도 하고 돈도 쓰고 하는 기업이 좋다라는 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재무구조 우량 기업 찾기 이제 다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또 공시 보는 법까지 다양하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진행하는 굿모닝 증시 라이브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을 합니다. 한 7시 55분 정도 오전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 그리고 뉴욕 아시아 국내 증시 전날장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전략 세우고 오늘 공략주까지 드리는 그런 방송 저희 매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